손자라고요. 제 뱃속에 있는 이 피가 회장님 손자라고요. 채화영이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은 얼굴로 그렇게 말했을 때 마대창은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사람은요, 거짓말을 들을 때보다 너무 당당한 거짓말을 들을 때 더 흔들립니다. 내가 그 정도로 미쳤을 리는 없겠지. 마대창의 낮은 목소리가 책상 위를 긁고 지나갔고요. 채화영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는 건 연기 같았는데요. 연기라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회장님이 저를 싫어하셔도 아이는 다르잖아요. 아이. 마대창이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가문을 지키는 눈빛으로요. 그날부터 마대창은 채화영을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품은 그릇으로 보기 시작했죠. 비서, 몸보양식부터 넣어. 회장님 직접 챙기시게요? 그래, 내 손자니까. 채화영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눈빛에 잠깐 스친 건 감사가 아니라 계산이었고요. 그 계산 뒤에 숨은 건 공포였습니다. 들키면 끝이다. 들키지 않으면 내가 이긴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채화영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믿고 싶어지는 마대창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산장. 정숙희는 피 묻은 이불 끝을 붙잡고 숨을 삼켰습니다. 채화영. 정숙희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온 순간 정숙희는 깨달아 버렸습니다. 출산 때 자신 곁에 있던 변장한 간호사. 그게 채화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정숙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팔 안에는 아이가 하나뿐이었습니다. 내 애가 2명이었는데 정숙희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산장 문 밖에서 누군가 발소리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칠 생각하지 마. 채화영이 아기를 잃었다는 사실을 마대창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다기보다 알고 싶지 않았던 것에 가까웠습니다. 채화영이 저렇게까지 당당하게 배를 내밀며 마동석 핏줄이라 말하는데 그게 거짓이라면 그건 채화영이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꼴이거든요. 마대창은 당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믿는 쪽을 택했습니다. 마대창은 비서를 통해 매일같이 몸보양식을 보냈습니다. 진한 곰탕, 한약 냄새가 밴 보약, 산후조리처럼 세심한 메뉴까지요. 정작 채화영이 원하는 건 음식이 아니라 확신이었는데 마대창은 음식으로 확신을 주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회장님, 채화영 씨가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몸을 잘 지켜야지. 마대창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했습니다. 동석이 놈이 사라져도 피만 남으면 된다. 그 피가 내 손자라면 나는 끝내 이긴다. 채화영은 그 계산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유산을 숨기는 건요, 단순히 아이를 잃은 사실만 감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대창의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 채화영의 모든 자리가 다시 딴따라로 낙인 찍힐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 뒤 마대창은 예고 없이 채화영의 집에 찾아옵니다. 비서에게도 운전기사에게도 말을 아낀 채 혼자서 문을 두드리듯 조용히 들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마대창은 누군가가 숨기는 냄새를 맡을 때 일부러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채화영은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얇은 잔에 붉은 액체가 반쯤 차 있었고요. 그 와인은 위로가 아니라 마취였습니다. 배가 비었는데 마음이 더 비어 보일까봐 무언가를 채우고 있는 척하는 마취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채화영은 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몸을 일으키며 잔을 숨길 곳부터 찾았습니다. 서랍이든 쿠션 뒤든 어디든요. 술 마시나? 마대창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채화영은 잔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숨기려다 들키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회장님 언제 오셨어요? 내 손자 보러 왔다. 마대창은 들어오자마자 배부터 봤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안 보이고 피만 보였습니다. 채화영은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웃음이 살이 되기 전에 목소리부터 굳었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차를. 됐다. 술 냄새부터 났다. 마대창이 천천히 잔을 받습니다. 채화영은 잔을 내려놓으며 마치 자기 잘못이 아니라 이 상황이 오해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와인 한 모금이에요. 입맛이 없어서. 입맛?
마대창이 비웃듯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밤에 혼자 술을 마신다? 그 말이 칼처럼 박혔고요. 최화영은 그 칼을 뽑지 않고 그대로 가슴에 꽂아둔 채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모금이에요. 한 모금이면 괜찮다면서요. 괜찮다? 마대창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때 최화영은 한순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죄송하다는 얼굴이 아니라 더 약해진 얼굴로요.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요. 왜 못 자? 혹시 회장님이 아직도 저를 믿지 않으실까 봐요. 마대창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의심받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인데 최화영은 그 의심을 불안이라는 말로 포장해 마대창의 손자 욕망 위에 부드럽게 얹어버렸습니다. 회장님은 제 아이가 손자라고 믿으시잖아요. 최화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이 오히려 마대창을 안심시켰고요. 그래, 믿으니까 왔다. 마대창이 그렇게 말하며 비서에게 지시했던 몸보양식보다 더 큰 걸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동석이 놈이 돌아오든 말든 이 피에 전부를 걸어야 한다. 내가 가진 모든 걸 이 아이에게 물려준다. 그 결심이 내려앉는 순간 최화영은 속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들키지 않았다. 정확히는 오늘도 들킨 척하지 않은 것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날 밤 최화영은 혼자 남자마자 와인잔을 다시 들지 못했습니다. 술을 삼키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혀끝에서 비밀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요. 최화영은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자기에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야 해. 그 말은 다짐이었고요.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끝까지 가면 더는 돌아갈 길도 없어. 마대창은 밤마다 혼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을 열어 오래된 유언장 초안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한 번도 완성되지 못한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후계는 로 시작하다가 멈춘 문장. 가문은 로 이어지다 찢어진 문장. 마대창은 펜을 들어 세 문장을 씁니다. 손자에게 전부를. 그리고 펜 끝이 잠깐 멈춥니다. 손자라는 단어는 확신일 때 가장 달콤하지만 의심일 때 가장 잔인하거든요. 마대창은 종이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 불빛은 반짝였지만 마대창 눈엔 아무것도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빛나는 건 오직 내 피뿐이니까요. 마대창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화영 쪽에서 무슨 말 없나? 회장님,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마대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에서 의심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좋아졌다고? 마대창은 비서의 대답을 곱씹듯 말했습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여자는 왜 이렇게 빨리 좋아지지? 비서가 놀라 입을 떼려는 순간 마대창이 먼저 잘랐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다. 대비하는 거다. 마대창은 대비라는 말로 잔인함을 포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비는 곧 사람 사냥이 됩니다. 정숙희, 그 여자. 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대창이 서류 한 장을 밀어줍니다. 정숙희의 기본 신상, 과거 근무지, 연락처 그리고 산장이라는 단서. 이 여자, 왜 하필 지금 사라졌지?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부회장님 실종 이후라 두려워서 도망친 듯합니다. 마대창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친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친 사람은 잡히면 더 빨리 무너진다. 마대창은 그 말을 하며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서류를 덮었습니다. 찾아. 회장님, 찾으면. 마대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인한다. 비서가 숨을 삼켰습니다. 마대창이 낮게 말합니다. 확인해서 내 손자가 아니면 그때는 지운다. 마대창의 지운다는 말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마대창은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가문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마대창은 마지막으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최화영도 믿게 만들 준비해. 비서가 멈칫합니다. 회장님, 무슨 뜻이? 마대창이 짧게 답합니다. 사람은 확신을 주면 그때부터 죄를 짓는다. 확신을 주기 전에 먼저 줄을 세워. 정숙희가 머무는 산장은 겉보기엔 축식 제공 일자리였습니다. 따뜻한 밥, 잠자리, 산속의 조용한 공기. 임신한 몸이 버티기엔 더없이 안전해 보이는 곳이었죠. 그런데 안전해 보인다는 건요. 누군가에게는 가장 좋은 덫입니다. 정숙희는 그 덫 안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진통은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창문 밖은 새까맣고 난로 불빛만 흔들리는 방 안에서 정숙희는 이를 악물고 바닥을 긁었습니다. 아, 제발 네. 정숙희는 울면서도 버텼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간호사 복장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정숙희는 그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출산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숨으로 버티는 시간이니까요. 힘 주세요. 하나, 둘. 낯선 간호사의 목소리가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정숙희는 불안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지금은 말하지 마요. 숨부터. 정숙희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없는 순간의 사람은 가장 위험한 손을 잡기도 하잖아요. 아이 울음소리가 한 번 터졌습니다. 정숙희는 그 소리에 눈물이 터졌고요. 살았어, 내 애가. 그런데 울음은 이상하게 길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울음이 들려야 했는데 정숙희 귀에는 한 번의 울음만 남았습니다. 정숙희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둘이었는데요, 쌍둥이.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정숙희에게 아이를 안겨줬습니다. 정숙희는 그 아이를 안는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가 없다. 정숙희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 다른 애는 어디 있어요? 그때 간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용히. 정숙희는 그 조용히라는 말에서 병원의 조용히가 아니라 협박의 조용히를 들었습니다. 정숙희가 간호사의 얼굴을 제대로 보려는 순간 간호사는 모자를 깊게 눌렀었고 잠깐 스친 눈빛이 나치었습니다. 정숙희는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공포에 질려서 그 이름을 입술로만 굴렸습니다. 최화영. 그 이름을 소리내는 순간 간호사는 움직임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정숙희는 그 멈춤 하나로 확신했습니다. 당신 최화영이죠.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미 한 아이는 가져갔으니까요. 정숙희는 아이를 가슴에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손의 힘이 모성애보다 공포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정숙희는 그날부터 알게 됩니다. 이 싸움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의 싸움이라는 걸요. 정숙희는 산장 안에서 며칠을 버텼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잡힐 것 같고 안에 있으면 뺏길 것 같아서요.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더 빨리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정숙희는 창문 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산길 아래쪽에서 자동차 불빛이 한번 꺼졌다 켜졌고요. 누군가가 찾고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정숙희는 침대 아래 숨겨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딱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저귀 몇 장, 물 한 병, 그리고 아이의 손싸개. 정숙희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만큼은 지킬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숙희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잡이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거든요. 정숙희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고 싶어? 정숙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산장 주인도 간호사도 아니었습니다. 더 차갑고 더 익숙한 드림그룹 냄새가 났습니다. 이강혁. 정숙희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숙희는 이강혁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마대창 곁에 서 있던 사람. 최화영 뒤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던 사람. 문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풀렸습니다. 정숙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산장이 정말 일자리가 아니라 덫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정숙희는 문을 열어젖히고 뛰었습니다. 뛰는 게 아니라 아이를 품은 채 굴러나갔습니다. 눈길에 발이 미끄러지고 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이 찢어질 것 같아도 정숙희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정숙희는 숨이 터질 것처럼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래요? 대답은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정숙희 씨, 회장님이 부릅니다. 정숙희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절망하면요,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회장님이요? 내가 내 애를 낳았다고 회장님이 부른다고요? 정숙희는 멈추지 않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산길 아래에는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정숙희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고요. 그 빛 앞에서 정숙희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아이를 놓칠 것 같아서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렸습니다. 정숙희가 그 실루엣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채화영이었습니다. 돌려줘. 채화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숙희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아이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내 애예요. 내 애. 채화영이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은요, 정숙희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고아와 약함을 향한 비웃음이었습니다. 내가 키울 수 있어? 정숙희의 숨이 끊어질 듯 떨렸습니다. 키울 수 있어요. 정숙희는 대답했고요. 그 대답은 사실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채화영이 한 발 다가오려는 순간 정숙희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내 다른 애는 어디 있어요? 채화영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은 한순간이었고 곧바로 차가운 결론으로 굳었습니다. 필요한 애만 남겼어. 정숙희는 그 말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숨이 가슴에 닿는 순간 정숙희는 다시 서야 했습니다. 정숙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람 맞아요? 채화영이 웃지도 않은 얼굴로 답했습니다. 난 살아남는 사람이야. 그 말이 끝나자 이강혁의 발소리가 정숙희 뒤쪽에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숙희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아이는 끝이다. 정숙희는 아이의 얼굴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모아 옆으로 뛰었습니다. 빛이 없는 숲 쪽으로요. 그때 채화영의 목소리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잡아.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여러 발소리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정숙희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넘어지고 긁히고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도요. 정숙희는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는요, 엄마 팔 안에서 울지도 못하고 숨만 쉬었습니다. 그 숨이 정숙희를 미치게 붙잡아줬습니다. 엄마가. 정숙희는 말이 끊겼습니다. 눈물 때문에요. 그때 숲 안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정숙희는 그 빛을 피해 몸을 틀었습니다. 그런데요, 발끝이 돌에 걸렸습니다. 정숙희는 그대로 넘어졌고 아이를 보호하려고 몸을 말아쥐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정숙희는 발버둥쳤습니다. 나요, 내 애예요. 그 순간 차가운 손이 정숙희의 팔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정숙희 씨, 이강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희는 그의 얼굴을 보며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나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정숙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왜 당신까지? 이강혁이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죄송함은 위로가 아니라 도장처럼 찍혔고요. 정숙희는 그 도장을 보는 순간 더 크게 저항했습니다. 그때 채화영이 가까이 왔습니다. 숨도 헐떡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길이 아니라 무대 위를 걸어온 것처럼요. 채화영이 정숙희 앞에 쪼그려 앉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정숙희는 아이를 더 깊이 품었습니다. 내 아이 돌려줘.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정숙희는 대답 대신 마지막으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당신 아이는 당신이 죽였잖아요. 채화영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순간이었지만요. 그 무너짐이 진짜였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입 다물어. 채화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었습니다. 웃음은 돌아왔고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난 가져야 해. 정숙희는 숲을 빠져나와 버려진 창고 같은 곳에 몸을 숨깁니다. 문을 닫자마자 무릎이 꺾였고요. 정숙희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들이켜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숙희는 아이의 손을 만지다가 문득 출산 순간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간호사가 손목을 잡아줬던 그 감촉. 너무 차갑고 너무 단단했던 손. 그 손은 사람 살리는 손이 아니었어. 정숙희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이 절정으로 올라가던 순간 간호사가 한 번만 아주 짧게 정숙희의 귀에 속삭였던 말이 있었거든요. 둘 중 하나만 남겨. 그때는 고통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숙희는 알았습니다. 그 말은 의료 지시가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누군가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들어온 말. 정숙희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간호사의 손목에서 번쩍이던 작은 액세서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얇은 팔찌. 그 팔찌는 방송에서 채화영이 자주 차고 나오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정숙희는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출산 후유증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더 단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정숙희가 숨을 고르며 아이에게 속삭입니다. 엄마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정숙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닿자 정숙희는 더 크게 떨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건 아이만이 아니야. 진실도 지켜야 해.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바람이 아닌 소리가 났습니다. 발자국이었습니다. 정숙희는 아이를 품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희 씨, 거기 있는 거 알아요. 정숙희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찬장 문 밖에서 들었던 목소리. 이강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희는 문을 향해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소리치면 아이가 놀랄 것 같아서요. 대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제발 지나가. 그런데 발소리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고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희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꼭 끌어안고 바닥에 더 낮게 몸을 붙였습니다. 그때 문고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혁이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정숙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과는요, 보통 살려주겠다는 뜻일 때 나오는데 이강혁의 사과는 데려가야 한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한편 마대창은 채화영이 유산했다는 걸 모르고 채화영의 아이를 자신의 모든 것으로 키우려 했습니다. 마대창의 보호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호는 소유였고요. 소유는 늘 조건을 달고 다닙니다. 마대창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채화영 근처에 사람 붙여. 회장님, 혹시 위험. 마대창이 비웃었습니다. 위험한 건 밖이 아니라 아니다. 마대창은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더 구체적인 걸 지시했습니다. 병원 기록, 약 처방, 검진 일정.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와. 회장님, 본인 동의가. 동의? 마대창은 손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비서의 심장 박자처럼 들렸고요. 내 손자에 대한 동의는 내가 한다. 이 말이 돌처럼 굴러가던 그때 비서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대창은 채화영에게는 챙김이라는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챙김 뒤에는 늘 확인이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나? 회장님이 보내주신 거 다 먹었어요. 채화영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먹지 못한 음식이 있다는 걸 숨겼습니다. 음식은 남길 수 있어도 비밀은 남길 수 없으니까요. 마대창은 며칠 뒤 또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와인 같은 오해거리가 남지 않도록 채화영은 집안에 물을 끓이고 차를 우려내고 향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냄새는요, 흔적을 남기거든요. 문이 열리고 마대창이 들어옵니다. 채화영은 서둘러 일어나 배를 감싸줍니다. 그 배는 이미 텅 비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처럼 연기됩니다. 마대창이 말합니다. 아이, 괜찮나? 채화영이 낮게 답합니다. 네, 회장님이 챙겨주셔서요. 마대창은 그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채화영을 봤습니다. 채화영은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침묵은요, 질문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니까요. 마대창이 물었습니다. 동석이는 연락 없나? 채화영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동석이란 이름은요, 지금 이 집안에서 아이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사라진 증거거든요. 없습니다. 채화영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길게 말하면 흔들릴까 봐요. 마대창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연락이 없어도 된다. 채화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대창이 이어 말했습니다. 아들은 없어져도 손자는 남는다. 채화영의 목구멍이 말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면서도 채화영은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 대답을 듣고 마대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요, 사랑이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마대창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내가 내 손자를 지키면 내가 널 지킨다. 채화영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 인사가 아니라 조건을 받아들이는 고개 숙임이었죠. 마대창이 문을 나서는 순간 채화영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 같은 숨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다는 숨이었고요. 채화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멀쩡했습니다. 그 멀쩡함이 더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면요, 보통 얼굴이 먼저 무너지는데 채화영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숨기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채화영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이가 필요해. 그 말은요, 자기 뱃속에 있던 아이가 아니라 정숙희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강혁의 짧은 보고였습니다. 정숙희 씨, 산장에서 움직였습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한 아이만 데리고? 네. 채화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아이만 데리고 도망쳤다는 건 다른 아이는 이미 자신 손에 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채화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더 쉬워. 이강혁은 차 안에서 한동안 운전대를 놓지 못했습니다. 정숙희를 찾으라는 지시는 마대창에게서도 채화영에게서도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같은 목적, 다른 방식. 마대창은 확인이라고 불렀고 채화영은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이강혁은 둘 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이 아는 건 하나였습니다. 피하면 본인이 먼저 버려진다는 것. 이강혁은 핸들을 더 세게 잡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정숙희 씨는 죄가 없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채화영이었습니다. 강혁 씨. 채화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부드러울수록 무서운 목소리였죠. 정숙희 잡았어요? 아직. 채화영이 웃지도 않은 채 물었습니다. 강혁 씨, 나 지금 시간 없어요. 이강혁이 숨을 삼키며 말합니다. 선생님, 회장님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친자 확인 쪽으로요. 그 말이 떨어지자 채화영의 호흡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해야 돼요. 채화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숙희 아이, 데려와요. 이강혁이 물었습니다. 데려와서 뭘 하시려고요? 채화영은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답했습니다. 내 아이로 만들 거예요. 이강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채화영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요. 사람을 설득하는 웃음이 아니라 사람을 굴복시키는 웃음이었습니다. 강혁 씨, 이 집에서 물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사람도 다 쓰임이잖아요. 이강혁이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채화영은 한 문장을 더 던졌습니다. 내 아이는 죽었어요.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이강혁은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채화영이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회장님은 아직 몰라요. 회장님이 아는 순간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강혁 씨도 끝나요. 이강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채화영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혁 씨가 해야 돼요. 이강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를 빼앗겠다는 겁니까? 채화영은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그 한참은 망설임이 아니라 단어를 고르는 시간이었고요. 빼앗는 게 아니에요. 채화영이 말합니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덧붙였습니다. 원래 내 차리였던 걸 내 손으로 가져오는 거. 이강혁은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을 들은 채화영은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혁 씨. 네. 정숙희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 확실하죠? 네. 채화영이 입술을 눌러 웃었습니다. 그럼 하나는 이미 내 손에 있는 거네요. 정숙희는 숲길 끝에서 다시 넘어졌습니다. 아이를 품은 팔이 저려서 팔이 아니라 심장이 먼저 무너지는 느낌이었고요. 그런데도 정숙희는 아이의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숨이 붙어 있는지, 입술이 파랗게 질리지 않았는지. 그 확인이 끝나자 정숙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눈을 감았다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애를 지킬 거야. 그 순간 화면은 채화영으로 전환됩니다. 채화영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마대창이 보내준 몸보양식 영수증이 잡혀 있었고요. 그 영수증을 구기며 채화영이 말합니다. 회장님은 나를 챙기는 게 아니야. 잠깐 숨을 고른 뒤 채화영이 아주 낮게 자신에게 말하듯 덧붙입니다. 회장님은 손자를 챙기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마대창이 비서에게 말합니다. 며느리라고 부르진 마라. 확인되기 전까진 아무도 내 가족 아니다. 마대창의 말이 끝나자 산장 쪽으로 달리던 차가 화면을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차 안에는 이강혁이 앉아 있었고요. 이강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줍니다.
정숙희 씨를 데려와야 합니다. 정숙희가 숨은 곳을 향해 손전등 불빛이 하나 둘 켜집니다. 그 빛 사이로 정숙희가 아이를 안고 끝까지 도망치려는 모습이 스쳐 지나가고요. 마지막 채화영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채화영은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한번 눌러서 말합니다. 각오해. 그리고 화면이 꺼지기 직전 정숙희의 숨소리만 남습니다. 정숙희는 창고 안에서 문이 열리기 직전에 침묵을 들었습니다. 그 침묵은 소리가 없는데도 귀를 찢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강혁이 문 밖에서 다시 말합니다. 정숙희 씨, 이대로 있으면 더 다칩니다. 정숙희는 문을 향해 겨우 말했습니다. 다치는 게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무섭습니까? 정숙희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 아이의 숨을 한번 느낀 뒤 말했습니다. 내 아이가 확인당하는 게 무서워요. 정숙희가 그 단어를 내뱉는 순간 목이 갈라졌습니다. 사람이 물건이 되는 순간을 입으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문고리가 다시 움직입니다. 정숙희는 아이를 품에 더 깊이 넣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아이가 아주 작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울음이요. 정숙희에게는 경보였고 이강혁에게는 목표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낮게 말합니다. 울음소리 들렸습니다. 정숙희는 그 목소리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압니다. 드림그룹의 냄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냄새요. 정숙희는 이를 악물고 창문 쪽을 봤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높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정숙희는 창문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그때 이강혁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정숙희 씨, 그러다 아이. 정숙희가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그럼 당신이 지켜요. 그 말이 이강혁 가슴을 때렸고요. 이강혁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멈칫이 정숙희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정숙희는 창문 틀을 붙잡고 몸을 올렸습니다. 배가 찢어질 것 같고 팔이 부러질 것 같아도요. 정숙희는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채화영으로 전환됩니다. 채화영은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끼고 있었습니다. 귀걸이가 반짝일수록 채화영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채화영이 거울에 대고 말합니다. 내가 지는 건 죽는 거야.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아주 짧게 말합니다. 지금. 마대창은 같은 시간. 유언장 초안 위에 도장을 찍으려다 손을 멈춥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손자 하나면 된다. 정숙희의 창문이 열리고 정숙희가 아이를 품은 채 어둠 속으로 떨어집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딱 하나. 아이의 숨소리였습니다. 정숙희는 그 숨소리에 매달려 다시 일어섭니다. 마지막 채화영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채화영이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합니다. 각오해. 화면이 꺼지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직전 마대창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립니다. 데려와. PART 오비 짧은 스쳐 장면 약 136자, 누적 16,575자. 그리고 아주 짧게 스쳐가는 장면. 어두운 방, 손목이 묶인 남자. 그 손목에는 마동석이 차던 것과 비슷한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남자가 숨을 삼키며 중얼거립니다. 수키야, 쌍둥이 지켜. 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낮게 웃습니다. 부회장님은 입이 너무 많아. 남자가 몸부림치려 하지만 의자는 미동도 없습니다. 그때 화면이 다시 정숙희의 얼굴로 튑니다. 정숙희는 자기 입술을 깨물며 속삭입니다. 동석 씨 살아있죠? 그렇죠. 다음 회차가 시작되면 오늘 나온 장면들 바로 이어서 왜 채화영이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 하는지, 마대창이 믿으면서도 끝까지 확인하려는 이유, 그리고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정숙희가 회장 앞에 직접 갈까요? 끝까지 숨을까요? 한 줄만 남겨주시면 그 선택에 맞춰 다음 대본도 두 갈래로 나눠서 이어가겠습니다.